경제 전문가 절반이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중국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 중에 하나였던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급격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일 거란 전망입니다. 내년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의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세계 경제 동기가 연령자가 난에 대한 달러 꺾이면 다시 금 투자?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질 거란 전망과 함께 킹달러가 꺾이고 국제 금 가격이 오르면서 금 펀드의 수익률도 함께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 12개 국내 금 펀드 상품의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8.04%로 집계됐는데요.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4.17% 오른 것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2배 가까이 됩니다. 또 세계 중앙은행들이요, 올해 3분기에만 금을 400톤이나 사들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You are my best friend and we've got some things to do. 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모임 전투모 중대장 멘토입니다. 방금 전 보신 뉴스처럼 현재 전 세계는 실제로 벌어질지 모르는 최대의 경제위기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는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몸집을 키우며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의 반대의 의미를 가진 긴축은 금리 인상을 통한 투자 심리 위축부터 정부의 자산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 그리고 매입한 자산을 매도하는 양적 긴축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긴축이 시행되면 시장의 경제 지표들이 모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등은 떨어지고 원자재, 채권금리, 금, 은 등은 오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킹달러라 불리는 달러의 상승세가 꺾이고 금이 부상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종이돈 이전의 화폐, 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의 태고에는 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얻고자 타인과의 물물 교환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물물 교환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물물 교환할 물건의 가치 차이였습니다. 이에 인류는 교환의 수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화폐이고 그것들에는 주로 소, 조개 껍데기, 돌멩이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돌멩이들 일부 중에는 반짝반짝 빛을 내는 희귀한 돌도 존재하였습니다. 이 돌은 시간이 지나도 녹이 슬거나 변하지 않았으며 인류는 이 반짝이는 돌에 열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신 것처럼 이 반짝이는 돌은 현재 우리가 금이라 부르는 광석입니다. 금은 이처럼 교환의 단위로도 쓰였지만 인간의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그 특유의 성질로 인해 금 그 자체로의 가치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류 최초의 돈은 금이나 은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이 인류에게 돈으로 사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금으로 부를 누적하는 사람들이 겪는 분실, 유실 등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업자를 찾았고 금세공업자들의 금보관 창고에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금세공업자들 창고에 자신들의 금도 함께 보관해 주기를 부탁하였고 금세공업자들은 보관에 대한 영수증을 그들에게 발부해 주었습니다. 이 영수증만 있으면 현재의 수표처럼 금세공업자들에게 보관된 금을 되찾을 수도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금은 창고에 보관한 채 점차 종이 영수증으로만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이돈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종이돈은 금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는 영수증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유럽의 국가들이 무역을 시작하고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이 많은 금을 자본으로 등에 업고 세계 시장에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영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종이돈, 거래 영수증을 내밀어도 막대한 금 보유량을 통해 교환해줄 여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대장 돈은 파운드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도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은 천문학적인 금과 돈을 전쟁 비용으로 소모하게 됩니다. 영국의 경제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에 전 세계의 경제도 요동치게 됩니다. 경제위기의 위협을 느낀 전 세계의 인사들은 브레튼우즈에 모여 회담을 하게 되고 영국은 이 회담에서 파운드화를 계속 사용해야 함을 피력했지만 당시 전쟁 비용을 빌려주고 전쟁 무기를 팔며 힘을 키운 미국은 전 세계 금의 70%를 보유하고 있음을 무기로 기축통화의 자리를 파운드화에서 달러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은 브레튼우즈에서 열리고 44개국이 참가한 통화금융회의를 통해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드는 역사적인 브레튼우즈 협정을 체결되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은 미국의 달러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으로 인해 힘을 잃게 됩니다. 바로 15년간 지속된 베트남 전쟁 때문입니다. 최초 미국은 전쟁이 시작되면 한 달 안에 전쟁에서 승리할 것임을 예상했지만 베트남과의 전쟁은 1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미국 경제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자본가들은 불안한 경제로 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를 희망했고 그 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배수진을 칩니다. 이것이 1971년 8월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달러와 금의 교환 정지, 금폐환 제도의 폐지입니다. 이는 금본위 제도의 폐지임을 시사합니다. 이에 자본가들은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이는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곳에서 달러는 통용되고 있었으며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재까지도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과 달러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금을 사야 할까요? 이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금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달러는 지속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종이든 달러는 한정된 자원이 아닌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재화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달러를 찍어내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 종이돈은 언젠가 정말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는 운명이며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 한켠에는 영원불멸한 절대화폐는 금이다. 종이돈이 의미가 없어지면 그때는 다시 금이 돈의 역할을 할 것이다. 와 같은 어떠한 믿음이 마음속 깊숙이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금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 때 상승세를 보이며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 금의 가치가 하락하는 디커플링 양상을 띠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금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을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금을 구매하거나 투자하는 방법에는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하며 우리는 오늘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 몇 가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오니 집중 부탁드립니다. 금을 살 때는 직접적인 구매 방법과 간접적인 투자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사는 방법으로는 먼저 골드바, 현물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골드바는 한국 금거래소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물 구매의 단점은 매입 시 부가세 10%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5%에서 7% 정도의 각종 수수료 또한 부과되게 됩니다. 골드바를 이용한 현물 투자는 장기간을 보고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득이 되는 점이 있다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은행에서 골드뱅킹, 금 통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해당 은행이 제시하는 가입 조건에 맞춰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하지만 골드 통장은 한국 돈을 달러로 환전해서 그 돈으로 금을 구매하기에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금값은 올라 이득을 보았지만 환율로 인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골드뱅킹은 환율도 예측하여야 하고 금 시세도 예측하여야 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선택지입니다. 또한 골드뱅킹은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현금으로 찾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금, 현물로 찾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가세 10%까지 더 내야 합니다. 또한 입출금할 때 수수료 1%도 존재하며 금융종합소득과세에도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골드뱅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전 지식들을 모두 완벽히 숙지한 후에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 KRX 거래소에서 금 현물을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금을 마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증권회사에 금거래 계좌를 만들어야 하며 MTS나 HTS에 들어가서 금 시세를 확인하면 1g 단위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소에서 현물로 금을 찾을 때는 부가세 10%를 내야 합니다. KRX 거래소에서는 매매 차익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왜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는 이런 세금이 면제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금시장의 탄생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 현물을 거래할 때는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금은방에서는 이 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금을 몰래 현금으로만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2013년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금 유통 규모가 100톤에서 110톤 정도의 규모로 파악되는데 이 중에서 확인되지 않는 몰래 현금으로 거래된 금의 규모가 절반을 넘는 약 55톤에서 70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 단루 금액만 당시 기준으로 연간 2,200억에서 3,300억 원 정도 된다는 게 금융위의 추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하경제가 너무 커져 있는 상태인 것이고 금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2014년에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만들게 됩니다. 음성화되어 있는 금거래를 양지로 끌어오려면 유인책이 필요했고 정부는 다른 시장과 달리 금시장에 면세라는 면책 혜택을 주게 됩니다. KRX 거래소를 이용 시 오프라인은 0.5%, 온라인은 0.2%에서 0.3%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금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이제는 간접적인 투자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간접적인 투자에는 금펀드와 금 ETF가 존재하고 그 다음으로는 선물과 같은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금펀드는 금 관련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금을 채광하는 회사의 주식을 모아놓은 펀드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금펀드의 수익이 비례해서 오르지는 않습니다. 매매에 대한 방법도 쉽고 선취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도 있습니다. 펀드의 특성상 보유기간 동안 연 1%에서 2%의 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과 해당 펀드 상품을 취급하는 펀드사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차익에 관해서는 15.4%의 과세가 부과되는 점도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다음 방법은 금 ETF가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금펀드가 주식시장에 상장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펀드와 다르게 한 주씩 거래할 수 있다는 점과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 ETF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해당 상품들은 상품의 이름으로 어떤 성질을 갖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ODX 골드 선물 H라는 ETF에서 앞에 KODX는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상품임을 나타내며 가운데 골드 선물은 금 선물 상품을 취급함을 뜻합니다. 마지막 H는 달러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금 가격만을 추종하는 환해지 종목임을 나타냅니다. 이 해지로 인해 환율 변동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ETF의 장점으로는 만원 남짓의 매우 적은 자본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과 무료에 가까운 수수료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익에 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며 만약 거래한 ETF가 해외 상장 ETF라면 한 해의 수익이 250만 원 넘는다고 할 시 해당 부분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내게 되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금은 단기적으로 사고 팔아서 이득을 보기에는 부적합한 재화이기에 여느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금을 선물로 거래하게 되면 단기적, 장기적으로 모두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장처럼 거래 시간이 한정적인 ETF와 다르게 금 선물 시장은 23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COMEX 금 선물은 전 세계 금 가격의 대표적인 벤치마크 선물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일일 거래량은 2,700만 온스에 달하며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 선물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의 안전자산으로서의 투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그리고 심지어는 통화 투자에도 활용됩니다. 금 선물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기, 정치 및 기타 이벤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오늘날 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금을 거래할 수 있는 도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 관련 투자 종류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실전에 대입해 볼 차례입니다. 금 관련 투자는 앞선 설명에서 언급했다시피 장기간을 보고 시작해야 하는 투자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간에는 단기간 내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금선물 투자 방법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선물 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 시세가 오를 때는 매수, 내려갈 때는 매도를 통해 양쪽 모두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여 다른 투자에 비해 선택의 폭이 열려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수투자 중개업체를 통한 금선물 투자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집중 부탁드립니다. 금선물 상품 골드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골드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면 시장가 매수, 내려갈 것 같다면 시장가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익이 나면 여기 청산 버튼을 눌러 거래를 종료 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수익 계산인데 금선물 투자는 골드 뒷자리 0.1 단위를 1틱이라고 하며 이 1틱당 10달러 약 12,800원의 수익을 얻게 되며 일반적인 투자와는 수익률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매수로 진입한 가격 1827.4에서 약 9틱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대략 1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래 방법은 이처럼 간단하지만 결국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쉽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게 바로 금선물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르게 수익을 내는 방법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희의 노하우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길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차트의 빨간 선 그리고 파란 선이 보이실 텐데 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은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 추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설정한 지표들입니다. 그래프가 파란 선 근처에 있다면 하락 추세가 꺾이고 상승 추세의 시작점으로 보고 그래프가 빨간 선 근처에 있다면 상승 추세가 꺾이고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고 파악합니다. 지수 투자는 오를 때는 매수, 내릴 때는 매도로 들어가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파란 선 근처에 있는 상승 추세 시작점에서는 매수 위주로 거래를 하고 그래프가 빨간 선 아래에 있는 하락 추세 시작점에서는 매도 위주로 거래를 하여 양쪽 모두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빨간 선 근처에 있으면 하락 추세의 시작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수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보다 더 정확하게 추세를 잡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이건 추세가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을 파악하기 위해 저희가 직접 설정해둔 선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쭉 올라가다가 너무 올라 이렇게 주황색 구간이 나올 때면 과매수 구간이라 하락 추세로 꺾일 수 있으니 빨간 선 근처에 그래프가 있고 주황색 과매수권까지 올라오면 더 안정적으로 매도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가격이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파란색 구간이 나올 때면 과매도 구간이라 상승 추세로 꺾일 수 있으니 파란 선 근처에 그래프가 있더라도 파란색 과매도권까지 보고 매수 진입을 하게 되니 두 가지 지표를 통해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손절 기능을 체크하면 내가 진입한 시점에서 내가 정한 만큼 손해를 보았을 때 자동으로 거래를 종료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변동성이 크던 내가 진입한 시점에서 얼마나 반대로 가던 상관없이 단순히 몇만 원만 손해를 보고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진입할 때마다 5에서 10만 원씩 수익을 보고 손해는 몇만 원만 보는 손절 설정을 통해 거듭할수록 누적 수익을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두 가지 지표를 토대로 진입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내고 큰 손실을 볼 확률을 낮춰주는 손절 설정을 통해 추가로 리스크를 낮춰주면서 꾸준히 수익을 잘 쌓아간다면 저희는 지수 투자의 하이 리스크는 모두 낮추고 로우 리스크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의 노하우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다뤄보았고 실제로 이 지수 투자를 시작하는 방법과 추가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노하우 자료까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네이버 카페 링크로 입장하셔서 저희가 직접 제작한 수많은 투자 정보들과 교육 자료들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해본 결과 지수 투자는 어떤 돈 버는 방법보다 투명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소액 재테크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